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해병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22대 국회로 넘기자 이런 입장인데, 김진 의원님 오늘 중으로라도 여야가 합의점 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고하고 분명하기 네. 때문에 연금 개혁안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고, 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김 의장과 민주당이 밀어붙일 수 있겠지만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김진표 국회의장의 처신입니다. 아니 21대 국회 막바지에 지난 5월 중순 때 10박 15일에 미국 중남미 4개국 외유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아니 임기를 한 달도 안 남긴 국회의장이 무슨 의원 외교를 한다고 국민의 세금을 잔뜩 써가면서 낙선 의원을 3명 데리고 그렇게 외유성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낸 다음에 15일을 보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와서 저렇게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특검법도 민주당의 협박에 비겁하게 본인이 굴복을 해서 여야 간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원칙도 내던지고 이제 또 막판에 본회의를 하루나 이틀 열어가지고 그 중요한 연금 개혁을 구조개혁에 관해서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특히나 여야가 지금 연금 개혁 그리고 해병 특검 법안을 넣고 팽팽한 의견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중에라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룰 가능성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워낙 서로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협의는 하겠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총선에 반영된 민심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만 국힘은 물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 이 21대에서도 이게 부결이 되면 결국은 22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 특검법은 이 거부 자체가 말하자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런 일부 또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22대로 가게 되면 이 특검과 탄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가급적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 이 사안이 합의돼서 여야가 서로 간에 일정 부분 양보해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고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어떤 형태로든 내일의 결과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해병특검법안, 김진표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내일 표결을 통해서 재의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일단 참석 가능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경우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재의결이 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표 단속, 그러니까 이탈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찬성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3명의 의원,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탈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명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탈표가 몇 표나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서로 통과를 못 시킨다 하더라도 이 이탈표가 많아질 경우에는 바로 레임드가 이어지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 국회의장 투표를 하면서 전혀 예상과 다른
국회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네. 있듯이 국회의원들의 투표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4명의 투표 이탈표가 나왔는데 또 일각에서는 6명이 더 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내일 그 투표 통과하든 못하든 그 수치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22대 총선의 파국이 저는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기존 3명에 이어서 최재형 의원까지 찬성하겠다라고 밝힌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김창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17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이탈표가 2자릿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4명의 의원 중에서 김웅 의원과 이번에 평택에서 낙선한 유의동 의원은 유승민계입니다. 때문에 유승민계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전혀 논리와 명분이 없는 이 일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왜냐, 저런 일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당원들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포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최재형 의원이 반대하는 논리는 나머지 3사람과 조금 더 다른데 네. 그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사람 더 추가가 돼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2자릿수로 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2자릿수를 넘는다면 17명까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쭉 국회의원들을 겪어보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 나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낙선하거나 낙천됐다고 해서 반감으로 무슨 뭐 이탈을 하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VIP 경로소를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 대통령이 경로하고 수사 결과에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죄가 아니라면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VIP 경로소를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해병대 회의에서 VIP 경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해병대 간부의 증언이 나왔고, 네. 그리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전화 녹취록에 VIP 경로설이 들어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수처 수사 주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의 반증입니까?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공수처의 수사 진행 결과를 살펴보고 공수처가 대통령실 관계자도 소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켜보고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터이니 그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대로 만약에 미진하다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특검법 주장은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대통령이 경로를 한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아니, 신문사나 언론사, 방송사에서 기자가 오보나 낙종을 했을 때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니 발행인이 경로 안 합니까? 경로 안 하면 그 조직이 잘못된 것이죠. 박정훈 수사단장이 오바를 해가지고 해병 1사단이라는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데 유사시에 북한에 상륙을 해서 북의 심장부를 강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예요. 그런 부대의 사단장이 해병의 그런 부대의 사단장을
최상병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죽음의 책임을 씌워가지고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해병대 대령이 그렇게 하는 거를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를 했지만 잘못된 결재다. 잘못된 결재를 했어도 잘못되면 고쳐야 되잖아요. 기자가 기사를 썼다. 근데 편집국장이나 보도국장이 이 기사 내보내 하고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언론사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봤을 때 그 결정이 잘못됐다 하면 발행인이나 그 편집인이 그 결정을 다 뒤집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조직이고 제대로 된 나라지. 국군 통수권자가 딱 봤을 때 그 수사 했다는 대령이 그 포항의 1사단장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라는 대통령의 말이 뭐가 틀립니까? 한 가지 딱 아쉬운 거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이것도 대통령이 당당하게 처음부터 내가 경로했다. 잘못됐으니까 국군 통수권자인 내가 이거 바로 잡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치고 나왔으면 이런 소동도 안 벌어지는데 경로설이 있었다 없었다 뭐 사고가 난 것만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판단. 네,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로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경로하는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경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로가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그런 정언이나 녹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의 경로가 바로 수사를 왜곡시키고 지금 진실을 지금 완전히 혼란시켜서 뭐가 진실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늘 얘기하지만 저렇게 진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자신이 깨끗하다면 굳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늘 그랬지 않습니까? 특검을 왜 반대하느냐? 죄가 있으니까 반대하고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여기에 자신이 있다면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21대 이번에 이 특검을 또 못하게 된다면 22대에 가면 이거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사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22대 가면 의원 구성 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통령이 맡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대통령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총선에서 그런 의미를 민심의 투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자신이 있을수록 깨끗할수록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돼요. 하나는 대통령이 경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성사가 안 되는 모순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왜 경로를 하느냐?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로를 하는 겁니다. 수사단장인 대령이 사단장까지 법정에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당신 수사한 거 틀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단장은 빼라.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 경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를 하는 것은 그렇다. 그 두 번째는 다음 22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하면 뭐 더 커질 것이고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의 속도를 보면요.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려면 한 달 넘게 개원 협상이 이제 지체가 될 텐데 한 달 내에 공수처 수사 다 끝납니다. 한 달까지도 안 걸려요.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고 특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국민이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재발의를 해서 의결을 하든가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곧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데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사권의 독립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런 중요한 현안 수사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대통령이
하나하나 수사에 개입할 수 있고 화내는 것이 수사의 개입을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치든 그 사건이든 어떤 정치적 사안에 엄정 중립을 지키도록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검찰에서 말이죠. 일개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회장,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검사가 마음대로 내가 수사를 했으니까 수사권이 독립돼 있고 검사가 다 기소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내가 기소하겠다. 이런 결정 못 합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런 결정은 검찰총장,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더 나가서는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그건 검찰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청을 해서 상관의 지시나 허락을 받도록 돼 있어요. 왜냐?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고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일개 대령이 내가 수사단장이라고 해서 사단장을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결정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군도 생각해야 되고 장성들도 생각해야 되고 최고 지휘관들의 사기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일개 기자가 내가 이거 특종했다고 마음대로 신문에 내요? 절대 못 내잖아요. 편집국장이 맡고 발행인이 맡고 편집인이 맡고 왜 그렇게 다 이 게이트 키핑을 다 둡니까? 그래야 조직이 돌아가고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일에 화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도 아니에요. 이제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 그게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이건 이제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거니까 지켜봐서 수사 결과를 보면 돼요. 근데 왜 대통령이 화를 내느냐? 왜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을 하느냐? 아니 해병대 대령이 이 나라 해병대를 마음대로 합니까? 네. 김창현 교수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수사권하고 편집권하고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편집권이라고 하더라도 편집권은 사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편집권은 편집인과 편집 전체의 어떤 결정이지 사주가 마음대로 그래서 방송이든 신문이든 이 편집권의 독립이 선언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만약 저런 논리라면 모든 수사에 다 개입할 수 있고 기소에도 개입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로 한계를 딱 지어놨다. 일반론적으로 다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금개혁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문제가 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21대 국회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이것을 차분하게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연금개혁은 내가 앞으로 내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 네. 그건 나중에 받는 이 연금을 얼마나 더 줄이느냐, 이거를 이제 모수개혁이라고 하죠. 이 개혁만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저 재정적으로 위험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과 그리고 노인들의 기초연금,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군인 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연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연결할 것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합칠 것은 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개혁하는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의 양 날개는 구조개혁과 숫자개혁이에요. 모수개혁.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구조개혁은 22대로 미루고 네. 모수개혁만 덜렁 막바지에 와서 44% 그걸 내가 받겠다라고 해서 아니 지금 21대 국회 내내 말이죠. 무슨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다, 최상병 특검법이다 이런 정치 선동적 입법 폭주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국민연금 개혁 투기를 사실상 공전시켰다가 이제 막판에 와서 구조개혁이라는 그 중대한 문제는 놔두고 구조개혁이 돼야 이 숫자가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다 아우러서 시간을 가지고 22대 국회 때 정기국회 때 하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맞잖아요. 지금 서둘러서 한 달 앞서서 이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장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둘러서는 안 된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금 개혁은 윤 대통령의 3대 이 공약 개혁 중에 네. 하나고요. 그동안 윤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지금 얘기를 잘했습니다만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 모수 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44% 말하자면 소득 대체율을 44%로 하느냐 45%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야당에서 그러면 여당이 주장하는 44%를 받겠다. 그래서 급한 대로 모수 개혁이라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모수 개혁과 이 구조 개혁을 다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 사안이 시급하고 곧 연금이 고갈된다는 이런 시급성이 있으니까 모수 개혁부터 하자는 것이고 이 정 안 되면 22대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나경원 당선자 같은 경우도 모수 개혁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표명을 했거든요. 나중에 오늘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 여당 내에서도 모수 개혁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다음에 가서 구조 개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면 제일 좋지만 지금 이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다면 모수 개혁이라도 하고 그다음 구조 개혁을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전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 특검법을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연금 개혁을 합의하자 이렇게 카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연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해병 특검 법안 그리고 연금 개혁안 이것을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전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건 표현에 동의하기 네. 어려운데요. 연금 개혁 그리고 또 최상병 특검 이게 무슨 공세라고 보기보다는 국민적인 부름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연금 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연금 개혁을 네. 해야 된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국민 대다수가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대여 공세가 될 수는 있지만 대여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안 하나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여야 관점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유하자면 말이죠. 교통체계를 개혁하는 과제가 있어요. 시내 버스, 시외 버스, 그리고 지하철 3개의 각기 독립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연결을 하느냐, 통합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구조 개혁이에요. 그런데 지하철 요금과 이 버스 요금을 인상을 하는 것은 모수 개혁이에요. 자, 일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통체계를 합치냐 연결하느냐 어떻게 분담을 하느냐 이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정해야 되잖아요. 일의 순서가. 예? 그리고 당장 뭐 몇 달 사이에 요금을 뭐 지금 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탈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걸 다 마련한 다음에 정하자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래서 이거는 절대 서두를 이유와 논리가 없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관심 전당대회 룰과 더불어서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인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일정 빠르게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총선 이후에 황우여 비대위가 들어섰습니다만 쇄신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7월 중에도 전당대회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7월 중에 가능하고 7월 중에 열릴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8월 전당대회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직면을 네. 했어요. 그리고 현재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고 사실상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이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속전속결을 해서 전당대회 당원 100%냐 당원 50%냐 이것 빨리 정하고 네. 이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저 비대위 체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비대위는 하여튼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7월 중순, 7월 하순 전당대회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7월 중하순 그러니까 7월 중에도 전당대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김창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7, 8은 모두 가능한데요. 네. 저는 시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하느냐보다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느냐 하는 네.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여당 대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도 없었고 대표성도 없어서 이렇게 비대 체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당을 대표하고 또 권위가 있는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느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대표 나오려는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말하자면 대표 어떻게 보면 권위 이런 정통성 이런 것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시기보다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느냐 그것이 여당 대표의 앞으로의 권위 그리고 힘을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 것이냐 관심을 끈 것과 동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것이냐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고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혔던 장동혁 의원이 총선 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백서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자 장동혁 의원이 이런 비판의 발언 그러니까 총선 백서 특위가 특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떻게 본다면 불쾌감을 드러낸 발언을 한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장동혁 전 사무총장의 발언이 맞죠. 논리적으로 맞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저 총선 백서,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가 뭐냐를 밝히는 그런 조사팀인데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이 참패했는가는 다 드러났잖아요.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떨어진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당의 핵심 간부를 맡고 있는 출마자조차도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선 백서 특위가 책임 있는 사람들 만나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대통령 부부부터 만나야죠. 논리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주장은 저런 식의 총선 백서를 만드는 거는 백해무익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 책임을 둘러싸고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누가 조사를 하느냐. 지금 완전히 친윤석열 계통, 친홍준표 연대의 조정은 당선인이 위원장 맡고 이거 야당의 이 진보 그룹 출신이 이쪽으로 전향을 한 사람이 맡았다고 해서 이 우파 당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가 내용이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 정당의 총선 백서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4년 전에도 만들었지만 이번 선거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절차 그리고 과정 그 내용을 둘러싸고 당내 분란만 야기시키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총선 백서 작성 과정이 오히려 당내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사실상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은 되돌아보고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잘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총선 백서인데 이 백서가 지금 보면 사실상 이미 논란이 됐지만 한 특정인을 타겟으로 해서
책임을 몰아가려는 그런 의도를 드러냈고 총선 백스팀에서는 이 면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쓰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총선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부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타켓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특검팀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사무총장이 얘기할 정도인데 저는 집권당이 이런 백서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혼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집권당 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이 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정 씨의 맛이 갔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의원이 앞서서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한 것은 문제다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양문석 당선인이 이를 문제 삼으면서 강하게 비난의 발언을 쏟아냈는데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 대표적인 민주당 중진인데 이 비판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할 말을 했는데 다만 너무 원색적으로 비판을 네.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부각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 불출마 1호를 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이 당선자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너무 이 당선자들과 어떻게 보면 시각이 다른 이야기를 그것도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너무 강력하고 좀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친 그런 표현 때문에 원 메시지가 좀 흐려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불출마를 선언했으면 그에 맞게 이젠 당선자들에게 목소리를 넘겨주고 좀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 아니 양문석 당선인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양문석 당선인의 존재와 언행이 22대 국회 전반적인 어떤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선거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거짓과 잘못된 서류로 해서 불법 대출을 받아가지고 후보를 사퇴하느냐 마느냐 사법적인 수사를 받느냐 아마 고발이 돼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처지의 당선인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본인의 약속대로 빨리 집을 팔아서 그 대출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지. 예? 아니 뭐 저 자기가 속한 당에 그렇게 해악을 끼쳐놓고 그 당의 당선인들이 모여서 국회의장 후보를 합리적으로 선출을 한 것 가지고 저런 식으로 국회의장 후보 당선인을 후보를 비난하고 아니 비난할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예? 민주당과 20대 국회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